예,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사실은 뭐 약간 마무리 에피소드를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면서 이번 에피소드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두 번째 해를 이제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상황들을 확인해 보고 예상해 보고 또 지금 상황에서 전망해 보는 뭐 그런 시간을 오늘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한 건데, 이제 경제학을 한 사람이고, 약간 그나마 이런 쪽에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저희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술 확산, 에서 그냥 전염병 확산 모델을 가져다 쓴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습자지처럼 얇은 지식 하나를 가지고 어차피 확산은 다 같은 거야. 근데 기술은 이제 확산될수록 좋은 거, 전염병은 확산되면 안 좋은 거,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지식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게 있으면은 다른 이제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이 좀 짚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같이 산다. 그걸 뭐 위드 코로나라고도 표현들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코로나19의 과연 끝이라는 게 무엇가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 이 감염병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거는 제로 코로나겠죠. 코로나19 환자가 없는 상태일 텐데 그러면 다른 감염병들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상태인지 보면 이제 인류가 박멸, 이제 더 이상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한 건 천연두, 그러니까 스몰폭스 이거 하나인데 이게 이제 1980년에 저도 찾아보니까 세계보건회의에서 have won freedom from smallpox라고 선언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80년에 이 선언까지 오기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1796년에 에드워드 제너가 백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부른 바로 그 백신을 이제 처음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걸린 거죠. 이 시점부터도.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두가 뭐 정복, 뭐 이제 박멸이 될 수 있었던 건 1967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조직적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러니까 백신에 계속 맞은 거죠. 백신 접종을 조직적으로 이제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 감염이 없어진 뭐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다른 그래프는 이제 못 가져왔는데 보면 저희가 보통 1960년대 이후에 많은 이제 전염병들 옛날에 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종류의 이제 많은 전염병들로부터 어, 조금 안전해지는 것들이 대개 이제 60년대 이후에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한 10년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라는 건데 이거는 뒤에 가서 보면은 코로나19에서는 좀 지금 당장은 사실 두 가지 다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당분간은 이게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혹시 제가 정리한 게 좀 틀린 게 있을까요? 틀린 건 아니고요. 아까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고 하셨는데 그 마마가 여기 스몰폭스가 마마예요. 그렇죠? 네. 천연두. 네.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박멸했다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진짜 박멸이 됐다. 그래서 그 우리 이 스몰폭스 샘플, 바이러스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근데 이게 이것까지도 우리가 진짜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것까지도 논의가 됐다가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옮겨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단계들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호환 마마라고 하니까 몇 년도의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요새는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도 한 2년 사이에 빠르게 우리가 지식을 쌓은 것들이 있고, 정말 저는 이거는 대단한 과학적 성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과학적 성취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합의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무증상자들이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이 무증상자가 얼마나 전파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적어도 이제 무증상자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산밀 환경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서 전파가 잘 된다. 뭐 이건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사망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당연히 이제 그 속성상 진화를 하면서 뭐 다시 변종들이 나타나고 있고 뭐 계속 이건 출현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신규 감염자 수를 계속 세고는 있는데 신규 감염자가 과연 0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증상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완전히 코로나19 감염자가 없다, 0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근거는 전혀 없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이 코로나19 감염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증상인 상태에서 이제 돌아다니게 되면 그러면 어느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이제 확산의 가능성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까 3밀이었죠. 3밀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약간 경제적인 이슈랑 연결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파서 죽기 전에 이제 굶어서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제 노동 환경에서 이 3밀의 노동 환경들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걸 개선하지 않는다면.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초기부터 이슈가 됐던 이제 돌봄 시설들, 특히 이제 노약자들의 돌봄 시설들이었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육가공업체들이 많이 떠올랐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뭔가 노동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지 않는 다음에 단기간 내에 그게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 여전히 이제 문제는 상존한다고 할 수 있고, 백신이 나왔다고 지금 하지만 백신은 결국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 효과는 줄어든다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기간에 이제 문제들은 있겠지만 이게 계속 그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알고 있는 문제니까요. 어, 그런 와중에 앞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저희 스몰폭스의 경우에 천연두의 경우에 전 세계적인 이제 대응에 의해서 10년이 걸려서 이걸 해결해 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제 접종률이 높아졌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1%대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접종률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진화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면 계속해서 이제 변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의 진화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사이에 이제 결승선이 없는 시합이라고 저는 부르는. 물론 이제 백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다 커버들이 되긴 될 텐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찾았던 것 중에서는 아직은 이제 저희 피어 리뷰라고 그러죠. 동료 연구자들의 이제 검증을 거친 건 아니지만 이제 공개되어 있는 하나의 자료를 보면 이제 저희 가로 축에서는 백신의 접종률이고 그 백신의 접종률과 이제 세로 축에는 뮤테이션 프리퀀시가 이제 변이율이죠, 변이율.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바이러스들이 진화를 하느냐라고 하면 지금 음해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선을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계속해서 변이 종류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이 낮은 대부분 이제 저소득 국가들에서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이제 어떻게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또 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델타 변이가 가져오는 변화처럼 어떤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거나 그냥 모르는 상태. 근데 준비는 해야겠죠. 그 준비는 해야겠지만 모르는 상태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습자지 같은 경제학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특별히 뭐 보태거나 뺄 거는 없고 지금 어, 이 논의에서 핵심적인 거는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과 전술을 좀 나눠서 보자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에 대응한다라는 것이 큰 원칙이고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전술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처럼 백신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고 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동일하게 하고 있고요. 모두 지금 조금 한계점에 이르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온 것 같고 여기서 더 이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 예. 그런 상황에서 아까 박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0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로 또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야 되냐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답이 하나는 아니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무빙 타겟 같거든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접종률로 보면 지금 2차 접종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비율이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죠. 우리나라는 안 나타나 있는데 아마 50%쯤 현재 되는 것 같고 1차 접종 완료는 거의 70% 넘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신규 확진자는 또 연일 거의 지금 최고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뒤에서 이제 제가 할 얘기랑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이게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연 뭐 일종의 뭐 얼마만큼의 버퍼를 우리가 앞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비용인데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뭐 일종의 뭐 사회적 합의 없는 시험대를 한번 거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쳐 가게 되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 네, 정세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마 70%를 이제 가려고 하겠죠. 1차가 70%좀 넘었다 그랬고. 근데 저희 지난번에 한 것처럼 사실 70%라고 하더라도 이제 아직 항체 형성이 뭐 안 되는 경우들까지 있을 수가 있어서 또 이제 맞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전히 사회에 적지 않은 이제 환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저희가 간단한 숫자로도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었죠. 그래서 좀 넘어가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안에서는 저희 네 명은 이제 약간 합의처럼 된 것 같은. 저는 그래서 저희 처음 시작했을 때 작년 2월 3월에 나왔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하던 이제 첫 번째 그림 같은 거였죠. 우리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치료 수단이 없을 때 환자 수가 폭증하는 걸 막고 그러면서 버티면서 치료 수단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지금은 이제 치료 수단은 아니지만 백신은 가졌고 이제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중증으로 뭐 통제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방법들은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 압력점을 주어서 이걸 낮춰줄 건가. 그래서 보건 체계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안에 환자 수를 머물러 있게 할 것이냐가 이제 이슈가 될 건데 여기에 이제 보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뿐 아니라 이제 경제적 이슈들, 저희 이제 자영업자들 문제들이 사실 우리나라 많이 불거지게 됐고, 저는 이따 자영업자보다는 여성 노동 시장을 좀 더 얘기할 텐데, 그리고 아마 이제 이자명 선생님은 그 우리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들, 또 아니면 가족 돌보며 관한 이슈들을 좀 더 이야기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보건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검토를 하면서 그리고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본 어떤 합의 수준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견뎌내면서.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어느 누구 일방적인
피해는 아니었으면 이제 그러길 바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요즘 하기는 합니다. 뭐 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봤으면 하고요. 이 그래서 그래프에서 조금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초기에 논란이 됐던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때는 사실은 초기였고 초기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 대응 모델로 적용하려면 이 선이라는 게 고정값인데 지금처럼 길게 유지되고 있고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보건의료 체계 능력을 키우는 전략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느끼느냐와 자유를 누리느냐와 연결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숫자 자체도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투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예, 이 선 자체를 올리는 역할을 그러니까 예,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예,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이슈하고 조금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저는 이 분야를 사실 잘 몰라서 약간은 놀라운 일이었는데 저희 이제 8월 말 9월 초부터 파업을 예고했었죠. 파업을 예고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봤던 기사 타이틀 중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K방역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비슷한 소득, 뭐 저희보다 낮은 소득까지 포함해도 뭐 상대적으로 꽤 이제 확진자 수가 그렇게 인구 대비 많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제 의료 대응은 실패를 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상태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넣었습니다만 이제 장애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추가 사망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통계를 잡아봐야 된다. 뭐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방역이라는 이름 아래서 지금 안 보였던 문제들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이제 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파업까지 예고를 했었겠죠. 게다가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이 극적인 이제 타결을 거치면서 그럼 저는 이제 찾아본 게 그럼 타결을 했을 때 이제 파업을 철회하고 타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협약을 한 게 있겠죠. 정부와 협약을 한 이슈들을 보면 이게 당장에 이제 뭐 어떤 당면 과제들이겠구나. 해결을 해야 될 이슈겠구나. 그리고 아까 정현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올리는 거죠. 이제 힘을 대응 능력을 키우는 이건 단지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가 대응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타업의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봤더니 이제 중진료권마다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공공병원의 우선 설립죠. 공공병원 이야기 나오니까 이제 저희 이거 시작할 때 초창기에 정혜 교수님 설명해 주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상 확보나 이제 그런 거에서 공공병원이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병원 한 번 지으면 이제 계속 돈이 들어가니 그거 쉽게 못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우리가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셨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음에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이제 기준법까지 가기 위한 이제 초기 단계로 뭐 제도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학 쪽에서 많이 들어가서 미국 쪽에서는 연구들을 하셨거든요. 뭐 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를 얼마에 비율로 하는 게 좋냐. 그다음에 그 응급실에 이제 인력은 얼마로 유지를 해야 되냐. 또 그게 이제 평일과 주말에는 어떻게 또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게 그걸 법적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거에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만 사실은 전 듣긴 했었고요. 다음에 또 보면 뭐 교대 근무제, 불법 의료행위, 급성기 병원, 사실 급성기 병원이 뭔지도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급성기 병원이 뭔지.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의 전면 확대를 통해서 간병비 부담을 이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을 갖는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료 대응과 관련된 것들일 텐데, 어, 저는 사실 뭔지를 잘 몰라서 좀 정영애 교수님께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할까요? 일단은 이 자담회는 아마 제가 저기 보내주셔가지고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기사를 한번 봤는데 주로 이제 보건의료 노조 쪽에서 아마 저기 주도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핵심적인 얘기는 어, 국가가 이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건의료 인력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위급 상황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라라고 할 수 있고 동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2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지친 거고요. 그리고 지침을 넘어서서 계속 이 상태로 우리가 진짜 땜빵식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있는 게 맞나? 구조적으로 이거는 문제적인 해결, 원칙에 뭐 정하고 뭐 자원을 더 투자하고 그러면서 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논의를 가지고 시작했던 좌담회 같아요. 그래서 의료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쓴 것 같은데 여기서 의료 대응은 제가 생각할 때는 K 방역과 같이 응급한 조치는 적절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의료 체계, 체질 뭐 이런 것까지 바꾸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한 접근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스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감춰져 있는 단어는 의료 대응이 의료의 어떠한 어, 구조화된 대응까지는 연결시키지 못한 부분에 지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때 중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력이죠. 사실은 저희가 병상 수는 굉장히 높아요. OECD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급성기 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 1등 우리나라. 그리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병상 수가 진짜 높은, 제일 높은 나라고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높은 쪽에 탑인데 우리가 최근에 역전을 했죠. 그래서 일본을 제끼고 한일전은 뭐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니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급성기 병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증가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증가의 대부분이 어디서 차지하고 있냐면 민간 병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병원에서 주로 수익이 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수익과 직접 연결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임상 중에서도 조금 더 수익에 좀 가능성이 높은 분야들이 더 확대되고 있죠, 볼륨이.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가 이렇게 비용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위기 상황에선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좀 필요 없는 이런 분야에서의 민간 병원에서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투자는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제 지적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여전히 병상수 규모는 1대 9예요. 그러니까 공공이 1이고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9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얼마만큼 이걸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민간에게만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힘을 빌릴 거냐 그 부분에서는 왜 안 하냐 대응해야 할 시점 아니냐라고 촉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간호 인력들도 한계에 이르는 것 같고 지치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쳤죠. 지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국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러서 그만큼 일을 했으면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대처를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간호간병 서비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인구 구조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에게 의존해서 간호를 받는 그러니까 가족 간호를 받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고 메르스 때 경험이 뭐였냐면 원내 감염이 그렇게 심각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족이 간병을 하는 문화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되면서 간병을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한테 하게 하고 가족들은 거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을 하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 그것에 이제 뭐 후속 조치라고 볼까요? 그런 것들이 간호간병 서비스인데 실제로 운영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초기에 세팅도 좀 더 잘 됐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구조화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금은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쪽 분야 연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벌어지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측면이 이게 점점 뭐랄까 이 기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역 기준이라든지 어떤 수준들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냐 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게 또 한 가지 여파로 연결되는 게 우리가 공공 서비스들이 많이 마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의 어떤 보조 서비스, 그다음에 노인과 관련된 뭐 방문 서비스,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간호, 방문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혹은 와서 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와서 뭔가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물적으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다 차단돼 있어요. 도시락 서비스도 막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일종의 버퍼 역할을 했던 것들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기준들이 딱 새롭게 들어오면서 모든 게 마비.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서 한계에 이르는 가구들도 많아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차단하는 게 능사일까 하는 고민들이 새롭게 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화면이 지금 공유됐던 게 잘렸는데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성명서의 내용들은 사실 제가 뭐 100%뭐 다 그 성명서의 내용을 보진 못해가지고 저도 추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게 코로나랑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과도한 것에 뒤따르는 문제점도 있겠다. 그래서 한 가지 그냥 해볼 만한 연구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외에 다른 질환으로 사망이나 뭐 어떤 뭐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가족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간접적으로 좀 더 악화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좀 더 위기 가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위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더 취약했던 사람들이 더 피해를 많이 봤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K자라고 하는 게 점점 안 좋은 사람들은 더 안 좋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K의 어떤 위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두 갈래가 더 커지는 거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있네요. 네. 네. OECD 국가 중에서 최고가 우리나라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민간에 의존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우리가 좀 더 민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 기억으로는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수준이죠, 우리가. 예.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공공병원에서 사실은 다른 민간 기관들을 선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조직이 어떤 하나의 이제 생물체라고 보면 유기체라고 보면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 뒤따르는 유기체들이 그걸 보고 벤치마킹 하거든요. 근데 민간 병원들이 그렇게 벤치마킹들을 많이 하는 형태이고 특히나 이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테랑 어페어 같이 약간 이제 공공 펀드들이 기준들을 정하는데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민간 병원의 이제 기준들로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최소한의 어떤 기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도 조금은 민간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의 좀 확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제 공공의 효율과 관련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거든요. 공공으로 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좀 잡는 방향으로 무조건 공공이 뭐 덮어놓고 다 좋다가 아니라 공공으로 가면서도 지금 현재 높아진 의료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좀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약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놀라긴 한 거는 그래도 지금 9월까지 그리고 앞으로 제 생각에 한 10월 넘어서까지도 지속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매일 1000명 이상의 환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은 병상수나 이런 거에서는 매번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거겠죠. 코로나19 이전에 사실은 제공됐던 많은 이제 의료 서비스나 기타 이제 돌봄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것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지금 좀 가려진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특히나 이게 지속되려면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고요.
그 한 가지 수정하자면 코로나 이전에 서비스가 많은 차단됐다는 게 사회 서비스를 하나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사회 서비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그냥 민간에서 공급됐던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든 좀 모양을 바꾸든 비대면으로 하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사회 서비스가 제공됐던 부분들이 좀 제약들이 좀 있었고요.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감염의 어떤 이제 확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증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저희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망자 비율이나 아니면 병원에 이제 에크모 같이 좀 이렇게 중증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의료 자원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인력도 많이 붙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줄어든다면 특히나 이제 백신 맞아서 그게 어느 정도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 캐파를 넘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파 자체가 그냥 저는 고정값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디어를 좀 벗어 던지고 조금 더 이제는 좀 투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슬라이드 정리하시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우리가 제도화 시키면서 이제 1970년대 말에 이제 이런 의료제도들이 많이 이제 제도화가 됐는데 그때는 국가가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뭘 했었냐면 제도를 만들어주고 민간 의료기관들이 공급을 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자체가 민간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아가는 구조였는데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현재는 국가도 어느 정도 이게 좀 실제로 본인들이 쓰는 게 더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할 때 비용 효과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가가 조금 더 재정 투입을 하고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